결과에 부담이 큰 사건에 네네. 대해서는 패소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오구야. 스트레스가 꽤 높은 또 직업군 중에 하나. 네, 지는 않은 직업.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드보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살면서 변호사를 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난 일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변호사는 사실 안 만나는 게 좋죠. 이게 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를 안 만나고 평생 살면 좋겠으나 순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쨌든 변호사님을 찾아야 되는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해요. 네, 일단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아, 변호사 사무실 처음 와봤다. 또는 뭐 내가 변호사 만날 일이 있을 줄 몰랐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야 또 저희도 먹고 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네. 일단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서 겪으셨던 이야기들 이제 뭐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방문하실 때는 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는 그 사건 얘기를 듣고 아, 뭐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갔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부분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나면 네네. 이제 당사자들께서는 아, 이 변호사랑 한번 같이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이 서시면 이제 그 변호사하고 사이에 그 변호인 위임,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렇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제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입금을 해주시고 이제 변호사는 선임계를 넣고 그때부터 이제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짜고짜 너무 여쭤보는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료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선임료가 딱 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정액제는 전혀 아니고요. 사건의 난이도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천차만별인데 당연히 좀 어렵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착수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좀 파악을 해야 어느 정도 착수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50만 원에서 전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착수금이? 편이고. 네, 그렇죠. 네. 착수금이.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상공보수금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사건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이 소송으로 인해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의 뭐 몇 프로 이걸 이제 별도로 약정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성공 보수금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에서 끝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승소할 게 확실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을 좀 낮추고 성공보수금을 좀 높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략 착수금은 그 정도 선에서 네. 시작이 된다. 그 소송이 한번 시작되면 이제 기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나요?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 기준 뭐 소장 접수부터 끝날 때까지 간단한 사건은 뭐 5, 6개월 정도 간단하게 5, 네, 6개월. 맞아요. 그러니까 소장 접수부터 뭐 송달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길어지면 뭐 10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건 이제 1심 기준이고 네. 이제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뭐 3, 4년이 훌쩍 가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3, 4년 훌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끝난 사건에 대해서 한쪽이라도 불복을 하면 또 2심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도 원치 않아도 어쨌든 항소심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2심 결과에 또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또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니까 이 1심 시작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 동안 뭐 3, 4년이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이제 변호사 관련한 드라마. 드라마 보면 변호사가 그 증거 수집하려고 정말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증거 수집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네.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도 막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막 증거를 막 찾아내거나 막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이러는데 사실 변호사들은 실무적으로 그런 예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의뢰인의 얘기를 듣고 또 이미 가지고 오신 자료들을
보고 혹시 이런 증거는 더 없냐,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있냐라고 해서 좀 가지고 오라라고 보통 부탁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의뢰인들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만 보시고 네. 왜 우리 변호사는 가만히 있냐? 이거 가져와라 뭐 어쩌라 이렇게 지시만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드라마랑 또 실제랑은 좀 괴리가 있다는 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평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드라마랑 실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라마가 잘못했네. 잘못했죠. 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이제 주로 어떤 일들을 하세요? 일단 이제 당사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신 자료들을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당사자들이 들고 오시는 자료들은 좀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면서 소송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만 좀 추려내고 이렇게 그렇게 추려낸 자료들을 이제 저희는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 나 지금 서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법원이나 뭐 검찰이나 경찰에 내는 그 의견서들 네네. 또 준비 서면 소장 이런 것들을 서면을 쓰는 시간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 서면을 제출한 후에 이제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것도 이제 변호사의 주 업무고 그리고 이제 뭐 수시로 네. 의뢰인들이나 아니면 뭐 법원이나 뭐 공무원들, 뭐 경찰들이랑 계속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조사 입회를 같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근데 변호사들은 이런 그 업무 시간에 하는 업무 외에 퇴근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요. 뭐 이 사건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 사건이 이게 불리한데 어떻게 좀 방어를 해야 되나, 또 저 의뢰인하고는 또 어떻게 좀 소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거의 그냥 24시간 내내 좀 시달리는 직업이라 여러 가지로 좀 힘들긴 합니다. 혹시 꿈도 꾸세요? 꿈도 꿔요. 결과에 부담이 큰 사건에 네네. 대해서는 패소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오구야. 스트레스가 꽤 높은 또 직업군 중에 하나일 것 별로 같아요. 좋지는 않은 직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포장 들어갔어요. 법정의 실제 분위기 어때요?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막 치열하게 공방하고 변호사분들이 막 강력하게 막 어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법정의 실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차분한 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호사들은 미리 서면으로 네네. 우리가 하고 싶은 주장을 다 제출을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오시는 판사님들이 이미 저희의 서면을 다 읽고 들어오시고 상대방도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서면에 기재된 것 외에 더 할 게 있냐? 뭐 요 정도만 물어보고 앞으로 너네 더 뭐 할 거냐? 요 정도만 묻고 법정에서는 변론을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뭐 짧으면 2, 3분 이내에 재판이 끝나기도 해요. 한 기일의 재판이. 그러면 이제 그 방청하러 따라오신 의뢰인분들은 네. 이거 뭐냐? 그치, 2, 3분 안에 끝나버리니까. 저 변호사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억울한 거 다 말해줬냐? 어차피 재판은 한 회 기일에 끝나지는 않고요. 네네. 거의 한 달 정도 텀으로 계속 이제 재판이 속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계속 서면을 제출해내고 법정에서는 좀 간단하게 변론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뭐 변호사님이 말수가 굉장히 적으시고 수줍음을 많이 타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전 서면으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그렇죠. 그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한국에서의 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쓰시니까 하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제가 원래 또 언론학 전공자라. 변호사님께서 언론학 전공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건 자신 있어요. 정말요? 네. 말보단 글을 잘하는 거죠. 지금 깨알 홍보를 지금 짝단에도 이제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나하고 잘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나하고 잘 맞는 변호사라는 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어떤 팁? 방법 좀 알려주세요. 팁이 있다면 일단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변호사만 만나지 마시고 네. 좀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그 변호사가 나랑 얼마나 잘 통하는지 또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연락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잘 접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변호사와 그 의뢰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어쨌든 결과까지 잘 네, 맞아요. 마무리가 될 테니까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좀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이혼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네네.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